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무역, 그 다음에 국제 물류, 무역 실무, 무역 상무, 무역 계약서 이런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조건, 거기에는 인도 조건, 그 다음에 가격 조건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인코텀즈를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2020년 2월입니다. 2020년이 1월 1일 이전,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코텀즈 2010인데, 여하튼 2020년 1월 1일자로 인코텀즈 2020을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역에서 인코텀즈 2020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0이 편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매매 당사자 바이어와 셀러와 바이어가 그렇게 합의만 하면은 2010을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0이든 2010이든 이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은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국제 조약이 아닙니다. 단지 규칙, 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가지고 살펴보겠는데, 이걸 우리 첫 시간에 모든 걸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연결해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뭐라고 하느냐? 정형이란 말은 하나의 형태가 갖추어진, 형태가 갖추어진 그러한 거래의 조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형 무역 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뭐냐? 무역 거래의 당사자가 뭡니까? 셀러와 바이어가 이 부담하는, 인코텀즈 그거 보게 되면은 이 베어라든지 부담한다 할 때 베어라든지 그 다음에 assume이라든지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나는 내가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1976년에 인코텀즈를 가지고 이 수업을 거의 4주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게 지금 바뀌고 했는데, 이거에서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가격을 산출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나라마다 이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 상관섭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형화된 그런 거래 조건이 없으면은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형 거래 조건을 활용하게 되게 되면은 분쟁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FOB라든지 CIF가 이 정형 거래 조건, 인코텀즈의 11가지 조건 중에 그 두 가지인데요. 가장 오래된 오랫동안 많이 사용된 조건은 FOB와 CIF입니다. 과거에는 보게 되면 FOB 관련된 박사도 있고 CIF에 관련된 한 40년 전에 그래요. 그걸 해가지고 박사의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인코텀즈 상의 이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어떠한 의문을 지어야 되고 매수인은 어떠한 의문을 지어야 되고 쫙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계약서 상에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조건, 이 영어 단어 세 가지, 이 세 단어로서 이 조건을 갖다가 계약에 사용하기로 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불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조건에 포함되어 있느냐 할 때, 리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 화물이 멸실되거나 화물이 손상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the risk of damage or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goods. 계약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언제 트랜스퍼 분기하느냐.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느 지점까지 대금을 비용을 물어야 되느냐. 비용 부담의 분기점. 자, 여기 우리 성균관대학교 명륜동에서 저기서 영국에 있는 리버풀에 있는 어느 수입업자에게까지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데 도대체 그 관련된 비용은 수출업자는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되냐는 것이 뭐 거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제공해야 될 서류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또 조건에 열거하고 있고, 뭐 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그거 말고도 무역과 관련된 뭐 행정 서류의 발급이라든지 뭐 기타 매매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될 뭐랄까 다른 기타 의무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코텀즈만이 정형 거래 조건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지금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은 CIF 계약에 관한 이 와르소가 이게 바르사바예요. 와르소 옥스퍼드 룰이라고 하는 것이 1932년에 만들어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로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만 이 RFTD,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 각 주마다 이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통일 상법전에서도 이러한 이 조건들을 규정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것은 인코텀즈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은 개정 미국 외국 무역 정의, 그냥 개정 미국 무역 정의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11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의 인코텀즈는 보면은 FOB는 그냥 FOB 하나밖에 없는데 이 개정 미국 무역 정의에는 FOB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우리 이거 대학 다닐 때 이거 다 외웠어요. 그 왜 외웠는지 내가 지금 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FOB는 대체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인코텀즈에서는 이 국제 간의 거래에 사용되지만은 미국 개정 무역 정의에는 FOB는 국내의 거래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합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개정 미국 무역 정의의 FOB 중에서 6개 중에서 딱 한 개인 FOB 베설이 인코텀즈의 FOB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요. 미국하고 수출할 때 이 RFFD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말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코텀즈의 재정에 대해서 보면은 왜 이게 생겼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마다 법률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관습,
거래 관습이 아주 다릅니다. 이거에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하다 보면은 당연히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고 하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이 설립이 되고 난 뒤에 1936년에 최초의 인코텀즈가 제정이 됩니다. 1936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아주 오래됐죠. 이게 영어로 그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International Rules for 여기 TH가 없네.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입니다. 이게 정확한 인코텀즈의 명칭입니다. 정형 거래 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 규칙이지 국제 조약이 아니다. 조약은 뭐죠? 컨벤션인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International Rules. 참 이런 이야기 생각이 나네. 우리 대학 다닐 때 이것까지 다 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외워놓으니까 76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뭐 한 4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외운 것이 아직도 그 기억에 남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 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 국제 운송에 있어가지고 컨테이너 운송이 대종을 이루고 있지만은 컨테이너 운송이 등장한 것은 주로 많이 사는 80년대 이후입니다. 그렇게 운송 수단이 바뀌게 되고, 예? 그러고 보게 되게 되면 과거에 어디 인터넷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전자통신,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이런 것들이 막 사용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FTA 뭐 인도 보다시피 관세 자유지역, 그 다음 FTA 뭐 이런 식으로 관세 자유 이게 그런 것도 막 늘어나고 뭡니까 또 우리 미국에서 9/11이라고 하는 그 뭐야 테러 사태가 났기 때문에 운송 수단이 비행기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운송에 있어서도 항공 운송으로 이렇게 상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고 해상 운송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심지어 컨테이너에다가 어떤 화물을 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화학용품이 들어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에 폭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9/11 이후에 내셔널 시큐리티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시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코텀즈가 계속 바뀌어 왔다. 1936년에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보세요. 53년에 바뀌고 67년에 또 바뀌고 76년에 바뀌고 그 다음 내 대학 졸업할 무렵에 80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난 뒤에 또 80년 뒤부터는 뭐야? 벌써 재밌는 것이 90년에 바뀐 거야. 90년에. 예? 90년에. 그러다가 이제 또 10년 뒤에 또 2000년에 바뀐 거야. 그러다 또 언제 바뀌냐? 2010년도 바뀐 거야. 그리고 이번에 몇 번째, 8번째 개정이 나와가지고 1월 1일부터 인코텀즈 2020이 발효됐다 이거예요. 이거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분야의 강의를 해주는 이 교수는 이거를 갖다가 계속 10년에 한 번씩은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예?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거는 이론은. 이거는 보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실무가 무슨 놈의 학생들에게 가르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왜 바뀌게 됐느냐 하는 그런 배경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안고 있는 함의까지도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무역학의 의미가 높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뭐냐? 인코텀즈에 적용되는 것은 유체동산,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화물입니다. 화물, 카고라든지 재화, 굿이라든지 코모디티,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인도 델리버리입니다. 델리버리와 관련된 당사자 누굽니까? 매매 당사자, 셀러 앤드 바이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지 인코텀즈에서는 소유권 이전, transfer of title
이 화물의 소유권의 이전이라든지 그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remedy라든지 그 다음 의무 면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코텀즈는 다른 데 다루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2010을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매매 계약서 상에 인코텀즈의 규칙을 따르기로 한다 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상에 인코텀즈 2010이든 인코텀즈 2020이든 자신들의 매매 계약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 조건의 해석은 어느 규칙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명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에 인코텀즈 2010이라든 인코텀즈 2020이라든지 그걸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11가지의 조건 중에서 적당한 이 조건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자, 인코텀즈 2010을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인코텀즈 11가지 조건인데 보세요. EXW, FCA, CIP, CPT, DAT, DAP, DDP 그 다음 FAS, FOB, CFR, CIF 이 11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그 모든 운송 방식에 이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여기 왜 any mode에다가 or modes 복수로 했느냐? 단일 운송으로도 될 수가 있고 복합 운송으로도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른쪽은 뭐예요?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이긴 sea transport. 물론 정확한 영어는 transport by sea가 정확한 영어입니다. transport by sea, transport by air, transport by land. 해상운송, transport by sea. inland waterway는 뭐냐? 이거 내수로 운송, 내수로 운송. 그 내수로를 뭐 굳이 한자로 쓴다면은 내수로 내수로 이 내수로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운하입니다. 운하.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수로를 해가지고 내수로를 통해 가지고 그 수출을 하는 물건을 외국에 보내주는 게 없지만은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라인강, 도나우강, 메인강 이걸 운하를 갖다 다 연결시켜 가지고 그걸 내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해상운송, 바다해, 짠물, 염수죠. 내수로는 뭐예요? 민물이잖아요. 여하튼간에 물에서만 물 위를 이용한 물에서 사용되는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그게 FAS, FOB, CFR, CIF 이렇게 되고 그 이외에 육상운송, 항공운송 혹은 육상운송, 항공운송 더하기 이 해상운송, Combined Transport 내지는 Multimodal Transport 이런 것까지 이용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7가지인데 그 A 항에는 뭐냐 매도인의 의무가 10가지가 적혀 있고 B는 매수인의 의무 10가지가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조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10개씩 적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또 보면은 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서 이 10가지가 나와요.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자 보세요. 서류를 갖다가 매도인이 제공해야 된다했죠. 그죠? 그 다음 매도인은 또 뭐야 화물을 점검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야기했나 하인 하인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송계약을 어떻게 매도인이 체결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매도인은 반드시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인도를 하게 되게 되면은 매수인은 take delivery를 해 인도에 수령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위험의 이전은 어디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느냐, 어디까지 매도인은 위험을 분담하고 어디서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분담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과 매수인에 대한 통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매수인은 또 매도인에게 무엇을 통지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 인코텀즈 2010에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었다. 규칙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참 여기 보면은 이 11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11가지의 조건. 여러분들이 이걸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외워야 됩니다. 예? 무역의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역을 했다 하게 되면은 이런 조건이 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이 FOB, CIF입니다. 자, EXW, Xworks입니다. 이는 공장 인도 조건.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그 말은 공장에 있는 물품을 거기에서 공장에서 인도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FCA는 프리 캐리어의 약자입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 운송인은 운전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선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운송회사. 운송회사라고 되면 육상회사가 트럭회사, 트럭킹 회사도 있고 철도회사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철도가 KR이지만은 여하튼 미국이라 이런 데는 민간 철도 회사가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선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계약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자에게 인도한다는 것이 운송인 인도 조건. 선박의 측면에 인도하는 free alongside ship 조건. 그 다음에 본선. 본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참 왜 본선이 하냐 할 때 일본식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이야기할 때 본인은 이렇게 해요. 본인은 그와 같이 이 배는 할 때 본선입니다. 정해진 특정된 그 배에 인도하는 조건. CFR은 cost freight. freight가 운임입니다. 여기서의 cost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운임을 제외한 그 해상 운임을 제외한 비용이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IF, 그 다음에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포함 조건, DAT, 이거는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DAP, 이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 DDP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이래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와, 뭐 이렇게 골치 아프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자세히 딱 명확하게 보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나도 대학 다닐 때 매도인 매수인 하니까 나중에 막 이 끝나고 나니까 머리에 남는 거라고는 FOB CIF에다가 매도인 매수인 그 용어밖에 기억이 안 나.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국제 물류 그 다음에 이 무역 실무, 예? 뭐 무역학 쪽을 공부했다 하면은 인코텀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의 대면은 아니지만은 얼굴 표정을 못 보지만은 다 상상을 하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또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또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자, 인코텀즈 2010인데 요즘은 보게 되게 되면 여기 레지스터 특허의 R 마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팩토리 공장이 있다. 공장. 예? 공장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뭐 황색은 seller's obligation, 청색은 buyer's obligation. 그 다음에 transfer of risk, 위험의 이전. 여기 딱 첫 번째 보게 되게 되면 EXW라고 하는 것은 공장 인도 조건인데 셀러의 의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공장이 있다 하게 되게 되면은 나의 의무는 어디? 그냥 내 있는 공장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공장에 합의된 장소, agreed place. 성균관대학의 합의된 장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관 지하 2층이 인도 장소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판매한다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지하 2층에 그냥 물건을 놔두면은
내가 판매자로서 매도인을 그냥 끝나? 그러면 심지어는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 사왔다 하게 되게 되면은 어디까지 지가 여기에 와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가야 돼. 그 말은 뭐냐, 지가 배에 실어 가려 하게 되면, 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싣고 가려 하게 되면은 인천공항까지 가는 트럭도 지가 수배해가지고 지가 그 트럭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가져가라 이 소리야 지금. 응?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건 DDP가 뭐예요? 이거는 뭐 용어는 생략하겠지만은, 자, 어디냐? 이렇게 깁니다. 자, 이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점이, 요까지가 뭐예요? 요까지가 수출국이에요, 수출국.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공장에서, 수출국 공장에서, 뭐, 이러한 운송수단을 이용해가, 퍼스트 캐리어라고 해요. 자기 첫 번째 이용하는 운송수단. 아니, 내 공장이 지금, 예를 들어 공장이 아니라 지금 그 플란테이션, 농산물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지금 강이 있다 하게 되면 그 강에 지금 그 옆에 와가지고 배에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항으로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철도에 있을 거. 이런 첫 번째 제1 운송인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니까, alongside ship, 예? 선박의 옆까지, 선척에다 있는 말, 옆까지 화물을 실어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온보드는 뭐냐, 배에다가 화물을 갖다가 실은 거고, 이거는 배 옆에 화물을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 선척 옆에다가 이렇게 배 옆에 이렇게 화물을 내리는 것이고, 내려가지고 또 심지어는 목적지까지, 어느 그 목적지까지 수입국의 어느 지점까지 목적을 이라고 하는 데스티네이션 플레이스를 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목적지가 아니라 이 수입업자의 웨어하우스 창고까지 보내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EXW는 매도인에게서는 가장 그렇죠, 비용이라든지 책임이 작은 것이고, DDP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매도인에게 뭐냐, 수입국이죠. 여기가 경계라고 놓고 할 때 수입국까지 보내주는데, 목적지까지, 심지어는 뭐냐니까 델리버리 듀티페이 뭐예요? 이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될 수입 관세까지도 누가, 매도인이 지불해야 되는 조건이 DDP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로 내려올수록 매도인의 그 의무가, 비용과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또 이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테니까, 이 뭔 소리지 하면서 좀 하더라도 좀 참으면서